화이팅! 화이팅도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보면은 열수를 더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논문 심사를 하면 자기 글은 오탈자가 눈에 잘 안 보여. 그런데 딴 사람한테 그걸 시키면 금방 다 잡아요. 그게 이제 외시 집수의 실질적인 사례도 되는데, 이 모든 세미나에 가보면은 항상 토론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자기가 못 보던 부분을 이제 지적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토론이 또 기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아까 소개를 다 토론하시는 분 들었으니까 일단은 또 시간을 세이브하는 의미에서 바로 들어갈까 합니다. 자, 소장님 바로 해도 되겠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 순서대로 우리 부경대학교에서 오신 박범종 교수님 먼저 토론을 듣고, 제가 이제 시간을 사회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대로 못 맞춰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바로 다이렉트로 답변을 하게끔 발표자분이 잘 메모를 하세요. 또 사회자가 리마인드 시켜준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바로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박범종 교수님, 지정 토론자 박 교수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 소개할 때도 그랬는데요. 그냥 약간 좀 생각을 좀 바꿔서 약간 삐딱하게 아니면 좀 꼰대 짓을 해야 되나? 하여튼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뭐 발표하신 교수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걸 배웠고요. 또 나름대로의 또 쓰시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그 첫 번째 네 가지가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민주화라는 운동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궁금한 거,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인가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앞서서 이자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해석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헌법학에서 이렇게 헌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지금 민주화 운동이라는 걸 거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헌법에서 분명히 재헌법에서부터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재라고 이야기하고 판단한다면 그 다른 근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은 뭐냐면 규범적이거나 제도적이거나 아니면 경험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판단할 때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장희 교수님 이제 논문에부터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의문을 드리면요.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국가는 국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제가 꼰대 짓을 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국가는 국민이라고 이야기하면 국민은 국가에 대한 책무가 있고 의무가 있을 겁니다. 권리가 있을 거고 책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을 이끌어온 어떤 중요 핵심 어떤 이론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그전에는 애국심이나 나라 사랑 또는 우리 때는 반공 아니면 또 뭐 예를 들어서 애국심, 중효 이런 게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남학생들 중에서 군대 가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가가 없으면 국민이 없는데 국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가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과연 뭘 하고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장희 교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러한 국가가 개량해오면서 우리나라를 만든 중요 핵심에 민주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민주화라는 힘이 우리나라를 만들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한 두 가지 이제 글에서 이제 보여지는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면, 우리나라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뭐 가치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독일은 이미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그러한 민주화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민주화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민주주의, 민주화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던 이자연 교수님 중에 논문 중에 제가 이제 송경재 교수님과 충돌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험과 성향이 있어가지고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에 있어서 아까처럼 뭐 이야기하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 국가 유공자 본인은 모르겠지만 자녀에게 가산점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평등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송경재 교수님은 무조건 해줘야 된다,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다르게 이자연 교수님 논리로 본다면 그 가치에서 이게 과연 틀리는가 맞는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 여러분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BTS 본부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BTS 애들 국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옛날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국가 경쟁력이나 이미지를 높였는데 군대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과연 그런 가치는 그냥 풀어도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어떤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를 한번 논의를 해봐 질문을 드려보고 교수님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이제 다른 교수님들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한 번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앞서서 발표한 4.19 혁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요. 저는 앞서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4.19 혁명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마 항쟁도 사실은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나이가 한 7살 정도 됐으니까. 그 다음에 강주 학생 같은 경우도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주에서만 집단적으로 일어났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경험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민주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민주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이해오라 선양을 한다면 왜 민주화 운동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했는가에 대한 어떤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4.19 혁명도 제가 궁금한 것을 드리는데요. 역사적으로 평가받아야 될 게 재평가받아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승만 대통령을 왜 독재자라고 이야기하고 독재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평가하는가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 정치적으로 그런지 모르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그저대로 독립운동도 많이 하셨고 민주주의라는 책도 쓰셨고 유일하게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도 받았고 한국의 초대 대통령에서 한국 전쟁을 무사히 넘긴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갑자기 겨울 때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을 보여주고 왜 그걸 부정적으로 하는가? 그러면 공과사에 대한 명확한 것이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야 되면 여러분들도 이승만 대통령이 나쁜지 좋은지 어떤 점인지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기준을 하나 설정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정주진 씨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4.19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저 부마 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마 항쟁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고 신죽 사태가 나면서 이제 7년, 18년에 이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도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전착에서 학생들이 가르칩니다. 독재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주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건 없나? 그래서 누가 잘못됐는가의 문제죠. 그래서 결론의 민주화운동의 독재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뭐냐면 권력을 오래 가지려고 했다. 그겁니다. 근데 이런 역사는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있었어요. 영조라는 분은 89살까지 사도세자 자기 아들 죽여가면서 까지도 권력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이 권력이라는 게 참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과연 나쁜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가 되면 제가 오니까 늦게 왔다고 노래를 부르려고 그랬잖아요.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지금 하네. 네, 제가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뭐야? 돌아가. 새벽쪽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듣고 왔거든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하면 지금 새마을운동, 한강의 기적, 뭐 근대화 그런 게 있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울산에 있는, 울산에도 잘 모르겠지만 저희 울산은 울산공화국입니다. 현대공화국입니다.
울산의 자동차, 중공업, 이포조선, 학 이런 것들이 2차 중공학 보급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전기를 함부로 쓰고 물을 함부로 쓰고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중화학공의 발달로 예를 들어서 정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반도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순하게 정치적인 어떤 권력 양면만 가지고 정권을 판단해서 되겠느냐라는 고민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박정희 정권이 문제가 있고 부망쟁이 일어났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사건들이 국민들에게 대한 반감을 가져왔고 그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막 적어놨는데 제가 지금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걸 정리를 좀 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어느 게 옳은지 지금 뭐 근대역사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가보시고 직접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한국 미래를 짊어지는 중요한 어떤 그런 주역의 중심에 있을 거라고 중부대학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부가 오셨으니까 그런데 우리 정준임 그 원장님이 진짜 많이 흥분해 하시거든요. 지금 부망에 있어서는 진짜와 가짜가 지금 분봉되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국가본부에서도 뭐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에 따라서 또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준임 교수님 말씀하신 부마 항쟁에 있어서 정말 돈이 되는 어떤 분들이 실제로 정말 그런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이 전혀 보상을 못 받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뭐 저에 대한 질문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거와 달리 가치관이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민주화 운동의 의미가 또 새롭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질문의 취지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민주화 운동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의 취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려본다면 이제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계속 계승하고 계속 뭔가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가치는 결국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핵심적인 가치들 이런 것은 결국 공동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은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상식이 다양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 합의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거든요. 그런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토대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얘기도 좋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 스스로가 민주화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교육이 좀 잘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도 좀 떨어지고 그냥 과거의 역사로만 이해될 뿐이지 현재 그것을 공감하고 뭐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깊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뭐 재밌게 많은 것을 담아내긴 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그 사람은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역량을 키우는 데는 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고 그 교육의 핵심은 역시 인권 의식이 강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뭐냐 이런 것도 좀 이해하고 아까 제가 난민 얘기를 잠깐 했던 거를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또 그런 거예요. 우리 헌법으로 그런 이해되는 그런 우리의 정체성, 우리 핵심 가치가 뭐냐? 여기 인권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존엄하고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인권, 모든 사람이 말 그대로
누구나 보편적인 인권을 갖는다라는 자명한 사실인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우리의 의식은 그런 부분에서 지위고하를 따지고 어떤 전통에 매몰려 있고 때로는 인종적 편견, 외국인에 대한 혐오, 어떤 사상 이런 거에 갇혀있는 그런 편협한 사고들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기 쉬운 부분이고 이런 것이 제대로 교육이 되고 뭔가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신 계승이나 이런 것도 사실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함께 여담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이것도 저도 사실은 송경재 교수님처럼 우리의 현재 이런 그 국가유공자를 비롯해서 보훈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무조건 더 늘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성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언급드렸듯이 최대 성의, 이걸 보이자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견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훈에도 무제한적인 건 아니고 거기에 구태여 제한을 따지자면은 거기에도 결국은 뭐 평등 원칙이라든지 이런 적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 원칙에 따른 가치의 분배, 적어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예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는 오히려 부정리하다. 거기서 국민적 공감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감 속에서 제대로 된 예우와 이런 보험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그것이 비례적이어야 하고 또 평등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오히려 이 유공자들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유공자들에게 굉장히 좀 모멸감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낮은 처우들 이런 걸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사실 되는 거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결국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민주주의 헌법이 다시 위협을 당했을 때 그것을 용기 있게 다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려면 과거의 선배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대우를 받더라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슨 누구는 3대가 흥하고 누구는 3대가 망한다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이 되면은 아무도 안 할 거거든요. 결국 이런 인식의 틀을 깨기 위한 것이 바로 정신 재생과 선양의 작업인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앞으로 해야 될 게 많다라는 말씀을 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이 좀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길태영 교수님 많이 기다리셨죠? 네. 부탁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일정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어떤 교수님에게는 안 들리나요? 제 목소리가 커서. 아니, 그래. 방송에 나가는. 그게 어떤 교수님께는 질문이 될 테고 어떤 교수님께는 의견을 드리는 게 되고 그럴 텐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사회복지학 쪽이다 보니까 더 사회복지학적인 개념에서 해석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기특하게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장희 교수님께서는 한국민주화 운동의 그 정신 개선과 선양에 있어서 헌법적 의미 또 주요 사업 기능 또 향후 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고찰하는 이유는 미래로의 계승을 위해서죠. 현재라는 오늘이라는 것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이 있으려면 오늘이 합쳐지면 미래가 되는 거고 오늘이라는 것이 있으려면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과거와 과거들이 합쳐져야 그게 오늘이 되고 미래가 된다라는 그런 간단한 논리를 놓고 보자면 새로운 의미의 민주화 정신 개선과 선양을 위한 이런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은 굉장히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학술회의에 너무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님의 연구에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독재 정치 하에서 분명한 것은 독재 정치라는 원인에 의해서 민주화 운동이라는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경제 개발이라는 그런 양갈래의 해석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미디어를 통한 택시 운전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접하고 해석하게 되었다라면 저는 이제 노인 교육을 하고 그런 세대를 살았던 어르신들을 만나보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여기 계신 교수님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독일에서 그런 애국심, 그 다음에 국가관 이런 것들을 고찰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계승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히스토리를 쓰는 게 아니라 저희들의 히스토리를 쓰는 국보의 눈물이라는 제목과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똑똑하고 관심도 없었던 아버님들이 정말 관심 없이 앉아 계시다가 국부의 눈물이라는 이 스토리를 풀어내면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동세대를 살아오고 동세대의 역사적 체험이나 그 고단함을 겪어냈던 어떤 회환, 눈물 아마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처럼 저는 이제 중학교 때 학교 도서관에 교복 입고 앉아서 그 책의 이독 삼독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쿠바나 여행을 가서 체게바라 기념관을 봤는데 요거 3분의 1밖에 안 되는 데에 체게바라와 관련된 기념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을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것들을 보는데 그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그렇게 심장이 뛰고 뜨거울 수가 없어서 저희 아이들하고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이 외국의 경우처럼 교수님의 우리 요 책의 22페이지에 민간 사회단체의 역할과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디스커션에서 외국의 경우처럼 쉽고 재미있는 기사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이걸 시리즈로 신문에 이런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가슴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들을 시리즈로 내거나 또 프로그램 같은 것들로 제작해서 신문 방송으로 교육하거나 홍보하는 것들에 대한 그 미시적인 그런 이렇게 법률적인 것들을 잘 정리하셨다면 그런 미시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이 다학체 간에 그런 개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디스커션 안에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제 엉뚱한 의견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김주상 박사님의 사회부혁명 정신 계승과 선양에서요. 사회부혁명 정신 계승과 선양 사업에 대한 분석과 발전 방향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발전 방향 제시에서 보상 정책에서부터 선양 사업의 지속적인 전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확장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선양 사업과 관련된 그런 관련 부서에서 정부청 또는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단체의 이 관련 부서에 인력 구조를 재점검해야 된다라고 써주셨어요. 이 부분이 아무리 제 머리를 돌려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잘 구체적인 정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런 발전 방향 제시 부분에서 우리 여기가 학문이 다른 제가 읽어도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이 읽어도 아주 쉽고 그렇구나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조금 더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가독성이 있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동아민주항쟁의 정신계승과 선양 정주신 소장님의 연구에서는요. 정주신 소장님한테 아마 이 스토리를 아마 초복에도 듣고 말복에도 듣고 그 지난번에도 듣고 정말 많이 들었을 건데 이게 44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ING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오늘 더 많이 되게 슬픈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 그 사실을 대해서 역배제에 대한 냉철한 고찰이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민주화 정신 계승과 선양을 위한 여러 교수님들께서 내놓아 주셨던 그런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정주신 교수님의 결론 및 제언에 풍부하게 담겨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동아민주항쟁의 선양을 위해서 시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18 항쟁의 정신 계승과 선양을 대해서 이제 연구 주제 발표를 해주신 송경재 교수님의 연구에서 역사적 사실 규명 또 진실 화해, 미래 세대에 대한 계승이라는 이제 큰 세 가지의 주제들을 가지고 이 보훈정책의 이념과 기반을 정치영역으로 승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이게 기업정치라는 이런 좋은 말을 배우는 저희 아까 교수님께서 박범준 교수님께서 새마을 노래 부르셨잖아요.
전 지역사회복지로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저한테 그 노래 배워봐가지고 들어가지고 알아요. 갑자기 가슴이 너무 뿌듯해지더라고요. 그치 얘들아 안 들었다고 하면 안 되겠지? 그런데 이제 동시대를 살아내면서 직간접적으로 그걸 체험한 그런 그 세대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가 갑자기 막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문경서점, 보훈서점 여기 가서 앉아있을 때 그쪽에서 기차 타고 올라왔던 아이들이 광주 사투리 심하게 쓰고 막 이랬던 아이들이 와서 그 아이들한테 저 데리고 가서 국수도 사주고 같이 그 이야기를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가지고 망할 건가 보다 막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런 것들은 개개인의 단원고등학교 아이들의 사건, 그 가족들의 사건, 교사들의 사건 이렇게 치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경기도라는 전체 지역에 대한 PTS나 회상치료에 대한 개입 혹은 국가 전체에 대한 개입으로 이걸 확대해서 개입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대구 지하철 사건이나 상풍백화점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절대 그들이나 그 가족들 지역에 한정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이게 국가 전체에 대한 개입으로 이걸 간주를 하고 뭐 미시적이든 거시적이든 이렇게 개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런 5.18 항쟁에 대한 이런 것들도 이제 현대적 의미의 재해석과 개입에 대한 교수님들의 의견이 풍부하게 담긴다면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의 지원법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이를 실천하기 위한 그런 레퍼런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적 의미와 재해석의 개입에 대한 그런 질적 연구들, 이런 다른 학문에서의 그런 접근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원 부분의 디스커션에 담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항쟁의 정신계승과 선양에 대한 정태일 교수님의 그 연구에 대한 의견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정태일 교수님이 분석해주신 초중고 교육과정 그에 대한 이런 정신계승과 민주화에 대한 정신계승과 선양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면모를 다 정리해서 소개해 주셨다는 것에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미래의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고도화된 한국만의 민주화 정신의 그런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분명히 있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배우기를 저희 학문에서는 인간은 오로지 교육을 통해서만 변화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믿고 저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사회 문제를 인식할 때는 두 가지로 접근합니다. 하나는 구성원 다수의 의견이 동일했을 때 사회 문제로 간주하고 거기에 개입을 하죠. 두 번째는 그 관련 분야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을 때 이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개입을 하는데요. 6월 항쟁이 개별 법령 제정 등의 제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구성원 다수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질의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요즘 우리나라에 포기하지 않는 마음, 정신 이런 게 굉장히 모토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오늘과 같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집단에 많은 합의를 도출해내는 노력이 있어진다면 이거를 빨리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디스커션에 막 신랄하게 좀 조금 더 과감하고 용기 있게 담겨지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감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에 또 쫓기고 또 나중에 토론하게 될 경우에 좀 공세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길 교수님에 이어서 바로 민병기 교수님 지정 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에서도 한두 번 정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바로 민병기 교수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민병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토론회가 조직된 그간의 히스토리를 전혀 몰랐고요. 이틀 전에 정준신 선생님께 연락을 해서 준비하게
중간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발표 주제들은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제가 평소에 이 보훈 선양에 대해서 사실 그다지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본 개념을 익히 이해하는데 이틀을 다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별 발표에 대한 그 토론보다는 좀 전반적인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이제 보훈의 필요성이라고 하면은 오늘 발표에서도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저는 그 정확한 역사를 기술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주진 소장님이 개인의 경험의 문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역사가의 투쟁이다. 과거와 현재의 역사가의 투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인식하가 한 말인데 결국은 이 해석투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석투쟁이 제대로 있으려면 정확한 사실이 제대로 밝혀졌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훈 그리고 선양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역사의 현대사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역사 해석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사회적 양극화, 경제 양극화, 정치 양극화, 많은 양극화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교육이라든가 또 많은 토론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지만 그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정치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그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사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가져가면서 그 실질적인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제가 이제 통일교육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고민을 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 통일이 된다면, 아직까지 통일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남한과 북한에 따로따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국민묘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남한에서 가지는 국민묘지와 북한에 있는 국민묘지는 분명히 그 의미가 다를 겁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가서 아마 이런 자리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하면서 이장희 교수님이 글에서 말씀하셨던 민주화 운동의 방안을 개성하고 선행해야 할 정신은 바로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 수호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가지 그러면 과연 이 보훈과 선양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현재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역사에 대한 해석 투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의도 사실은 아직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의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도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 발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만, 물론 넓게 보면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 정권을 바꾼 정치 투쟁 시민 혁명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노동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의 하지 않는다. 87년 6월 이후에 10월부터 8월부터 전개된 노동운동 진영의 저항운동, 그리고
997 대투쟁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노동운동의 노동의 부분이 우리 한국의 현대사에서 발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억압을 받은 계급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그 헤게모니를 둘러싼 투쟁 속에서 이 복음과 선양의 문제가 여전히 정치적 문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 경쟁이 우위에 서려가는 의도, 이것이 명확하게 현실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역사뿐만 아니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때도 그랬고요. 또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소문도 사실 굉장히 늦게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투쟁들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한 가지는 뭐냐, 이데올로기 대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군가 이런 말을 했는지,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올려드리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민 교수님 시간이 여기는 넘쳐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 진보주의 운동가로 위장하고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편협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 네, 최근에 들어본 이야기이죠. 이 말에 따르면 사실 오늘 이 이야기들은 다 반동의 영역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데올로기 대립, 헤게모니 투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선양과 복음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성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아까 유언항쟁 묘지 말씀도 하셨는데요. 지금 동장묘지나 여기 대전국립묘지가 지금 다 꽉 이제 지금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산국립묘지를 이천 쪽에 지금 알고 좀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천의 국립묘지를 조성하면서 이게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셨던 분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조성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선양시설도 같이 만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8시에 다른 팀들이 예약돼 있어요. 예약. 나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 중에 30초 내로 이건 질문 안 하면 못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고, 없으면은 바로 교수님 답변을 들을까 합니다. 자, 없는 걸로. 자, 그러면은 지금 순서가 시간을 세이브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없으면 마무리 시간을 한 1분 정도로 김주삼 교수님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태현 교수님께서 제게 관련 논문에 대해서 질문하실 때 인력 구조 조정, 그 조정에는 구조 개편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방향성을 제가 제시를 할 때 1961년에 군사 원호총이 시작돼가지고 이번에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장학부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자료를 보면 그간된 자료를 봤을 때는 이 좀 한 시기도 늘어난다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걸 거의 따라서 이제 선항에 관련된 거 이런 부서는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좀 창학부에서 장학부로 승격을 시켰으면 구조 개편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인력 조정도 돼야 된다. 특히 빠져있는 선양 사업을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인력을 증변시켜야 한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이 세미나 끝나고 더 보고 정확하게 보고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또 부서가 이제 선양 제가 그것에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좀 선양 파트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 주시죠. 바로 이어서 답변해 주세요.
저는 특별하게 질문은 없어서 침묵이 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요거는 이제 전문가들에 대한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유월헌정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되게 많았어요. 정치 분석이라든지 권력 부족 개편의 문제에서 지금도 헌법개정 얘기를 하는데 그 논의는 되게 많았는데 계승과 성향의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 교수님 말씀대로 좀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우리 민 교수님 얘기했던 국민교지 2000 할 때 좀 조성하면 어떻겠냐는 찬성입니다. 네, 마지막 마치. 감사합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그냥 네. 뭐 이렇게 미덕을 발휘하시는 분이 질문이 제일 많았는데. 예, 뭐 저도 뭐 김태형 교수님하고 윤병기 교수님이 제시해 주신 거에 대한 반박에 대한 건 없고요. 제가 이제 결론을 사실 보완해야 되는데 두 분 의견에서 제가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 결론에 포함될 내용을 받아가지고 무척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좋은 논문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정 소장님. 네, 오늘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나은 그런 과제 내지는 좀 심화된 토의랄까 그런 것을 위해서는 또다시 이런 주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와 과제 그것을 더 나은 그런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다시 이것을 매년 한 번 내지 두 번은 계속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게티즈버그 연설이 2분인데 뭐 하고 싶은 걸 나름대로 정리했지만 이 분석 해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승 선양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내년에도 강조가 돼야 되고 매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창조보다도 어떤 관리 운영 유지가 더 중요하듯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외국 사례도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이제 이걸 다 한 뒤에 또 이제 또 새로운 또 패턴으로 할 경우에는 5.18은 어디로 연결을 시켜보고 외국 사례하고 또 이렇게 연결해서 또 후속 세미나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고 지난번에 한 것 같은 주제가 너무 좋고 동일합니다. 이게 통일이 돼가지고 책으로 만들기가 너무 좋아서 책으로 발간하고 텍스트로 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세미나를 보면서 제가 느끼고 배운 것은 다른 세미나에 비해서 민주화운동을 그냥 투쟁적으로만 끌어지진 않은데 이 세미나에서는 자유, 평등, 박애거든요. 이 인권 존중 그런 측면이 참 너무 보기가 좋아서, 사실 인간 존엄성 고치, 인권 문제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이 트리오가 되어서 다 감싸주는 거거든요. 자유, 평등 하나만 가지고 투쟁일일 수밖에 없지만 결국 그것을 보완해주고 마무리해주는 것은 어떤 인간 존중, 인간 존엄성, 인권 문제인데 우리 정 소장님이 그쪽에 착안을 많이 하셔서 그쪽도 균형 있게 다뤄주셔서 참 좋았다는 말씀으로 제 단원의 막을 내릴까 합니다. 오늘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정신 계승과 이 성향 문제는 우리 역사가 지속되는 한 계속 강조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번만 해서도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 발전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